우리가 몰랐던 전설의 재판 실화. 그들은 몰랐다며 침묵했다. 그러나 역사는 기억한다. 이 영화는 스탠리 크레이머가 감독하고 아비만이 각본을 썼다. 아비만은 1959년 TV 실황극 플레이하우스 90저지먼트의 뉴런버그를 기반으로 영화를 집필했으며 1947년 실제 재판의 피고 16명을 4명으로 압축했다. 배경도 냉전 시작 시점에 맞춰 1948년으로 변경했다. 이 영화의 러닝타임은 2시간 59분이다. 이 영화는 독일과 할리우드 영화사의 최고 스타들이 크고 작은 배역을 가리지 않고 자발적으로 출연해 역사적 재판의 의미를 부여함과 동시에 배우 인생 최고의 연기를 펼쳤다. 뉘른베르크 전범재판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연합국이 주도하여 패전국 독일이 제3제국의 이름으로 저지른 반인도적 행위에 대해 개인적 책임을 묻는 역사적 사건이다. 전쟁을 일으킨 독일이 연합군에게 참패한 뒤 연합국은 주요 전범들을 재판하게 된다. 영화에서는 전쟁 당시 판결을 내렸던 독일의 재판관들이 피고인으로 등장한다. 미국 측 재판관 헤이오드는 독일군 고위층 부부가 거주했던 데저텍에 머무르게 되며 이 집의 전 여주인을 만나게 된다. 전쟁 후 남편이 독일군이었다는 이유로 미국인에게 살해당한 그녀를 통해 독일군이 인도주의보다는 조국에 대한 충성심을 강요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침묵을 유지하던 피고 언스트 야닝은 후반부에 이르러 자신과 동료들의 부정과 부패를 고발하며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침묵했던 자신이 가장 사악한 인물이었다고 고백한다. 이에 헤이오드는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과 비인도적인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독일 재판관들의 사정을 고민한 끝에 사형 대신 종신형을 선고한다. 이 영화의 핵심은 재판장 스펜서 트레이시, 검사 리처드 위드마크, 변호사 막스밀리언 셀의 치열한 설전과 피고인 버트 랭커스터의 깊이 있는 연기다. 검사 위드마크는 나치의 수뇌부였던 판사들을 고발하고 변호사 셀은 전직 판사 야닝 박사를 변호한다. 흔히 보는 법정극에서와는 반대로 이 영화에서 검사는 차분하게, 변호사는 날카롭고 공격적으로 증인들을 다룬다. 변호인은 증인을 마치 죄인처럼 몰아세우며 나치 시대에서는 그것이 정의였고 애국이었다는 논리를 편다. 반면 야닝을 제외한 다른 피고인들은 유대인 학살을 몰랐다고 발뺌한다. 그러나 몰랐다면 죄가 없다는 논리는 역사 앞에서 용납되지 않는다. 판사라는 지위에 있던 사람들이 알려고 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더 큰 죄일 수 있다. 영화는 실제 역사보다 훨씬 희망적으로 그려졌는데 이는 감독이 역사가 이렇게 흘렀어야 했다는 윤리적 메시지를 담고자 했던 것처럼 보인다. 야닝의 양심 고백은 실제로는 거의 없었던 일이지만 그랬어야 한다는 가상적 희망을 담아낸 장면이다. 야닝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만 실제 역사 속 고위 법무관 중에서 공개적으로 반성한 인물은 거의 없었다. 영화 속 헤이오드 판사는 당시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야닝이 집필한 책까지 읽으며 고민을 이어가고 결국 단호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린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대부분의 판사들이 침묵하거나 협조했으며 종전 이후 감형되거나 법조계에 복귀한 경우도 많았다. 피고인 측 변호사 한스 롤프 놀리의 절반은 실제로 나치 초기의 법이론가들이 주장했던 것이고 나머지 절반은 전후 재판에서 전범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한 변명이다. 나는 명령을 따랐을 뿐이고 복종하지 않았다면 나 자신이 처벌당했을 것이다 라는 논리는 책임 회피의 전형적인 수단이었다. 영화는 시작부터 책임이라는 개념을 중심에 둔다. 롤프는 책임은 인간의 특성에 있다며 야닝의 특성이 무엇이었는지를 묻는다. 이는 국가 중심의 형벌 논리와는 대비되는 질문으로 책임의 기준을 법의 바깥으로 이동시킨다. 영화는 단지 피고인 재판관들의 문제가 아닌 전체 독일 국민이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는지를 묻는다. 초반부에 등장하는 법학자 칼비크 박사는 1933년 이후 독일 사법부가 국익을 우선시하게 되었고 반국가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최우선이었으며 항소의 기회도 사라졌고 민족 개념이 처음으로 법률에 등장했다고 진술한다. 판사들이 그런 법에 반대했는지를 묻자 대부분은 사임했거나 사임을 강요받았고 나머지는 적응했다고 답한다. 그는 1935년에 스스로 사임했다고 밝힌다. 이어 사법체계의 변화로 사형 선고가 전례 없이 증가했고 유대인과 정치적으로 불온한 인물들, 심지어 단지 폴란드인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사형당한 사례들이 늘었다고 증언한다. 이후 롤프는 반대신문에서 나치 정권 당시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언급하며 그 체제가 일부 문제를 해결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는 거세 법안과 관련해 유사한 법이 존재했던 다른 국가의 판례를 인용하면서 법의 정당성을 주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윅은 정치적 이유로 거세하는 것은 문제라고 선을 긋는다. 윅 역시 정권 초기에 복종에 서약을 했지만 체제가 일정선을 넘었다고 판단했을 때 물러났고 반면 많은 이들은 체제에 적응하며 협력했다. 법정에서 홀로코스트 영상이 재생되는 장면은 충격적이다. 영상이 흘러나오는 동안 피고인들의 얼굴을 하나씩 클로즈업하며 그들의 표정을 보여주는데 처음 보는 것처럼 놀라는 듯한 연기를 한다. 일부 피고인은 저 정도일 줄 몰랐다고 말하고 실제 수용소 관계자에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는지를 묻는다. 그는 담담하게 설명하고 오히려 그 담담함이 더 큰 충격을 준다. 이 장면은 법적 책임을 넘어서 인간이라면 침묵할 수 없는 참상을 마주한 반응을 보여준다. 이후 야닝의 고백으로 이어진다. 베르트 홀트 부인과 헤이오드 판사가 머무는 집의 할베슈테트 부부의 대사도 인상 깊다. 베르트 홀트 부인은 우리가 그런 일을 알았다고 생각하냐며 격분한다. 할베슈테트 부부는 히틀러가 좋은 일도 했고 유대인에게 일어난 일은 몰랐다고 말한다. 이 역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우린 몰랐다, 어쩔 수 없었다는 방어 논리다. 미국과 독일 양측의 주장이 모두 의미 있게 들릴 정도로 독일 측 입장 진술도 정교하게 구성되어 있다. 히틀러를 맡기는커녕 찬양했던 러시아와 처칠 등의 오판까지 언급되며 소수만이 유대인 학살을 알았을 뿐 피고인인 유명 판사 4명을 포함한 일반인은 전혀 범죄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럴수록 인종거세의 실상이 드러난다.
한나 아렌트의 통찰대로 악이 평범성으로 흐르는 듯하며 수석 판사의 마지막 일격으로 인간의 얼굴을 한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이 보여준 야만의 독침을 놓는다. 히틀러 치하 전쟁 범죄와 인간성에 대해 고찰한 위대한 영화다. 오래전 독일의 이야기지만 그 안에서 반복되는 말과 태도들이 지금 시대에도 익숙하게 느껴진다. 판결을 내리는 자, 명령에 복종하는 자, 책임을 묻는 자, 책임을 피하는 자 모두 법과 책임 사이 어디쯤 서 있는지 스스로 알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